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를 해제라 했죠. 자, 그 해제하고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다. 합의 해제라고. 해제는 일방적인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하는 거죠. 그게 합의 해제죠. 따라서 합의 해제에는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 두 가지, 손해배상 따위 청구할 수 없고 금전 반환 시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두 가지 합의 해제는 이거 적용이 안 된다. 자, 40번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 합의 해제도 있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 후에 그 합의 해제로 소멸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죠. 40번 X 명시 묵시 불문. 참고 1번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 2번 합의 해지는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금전 반환할 이자 의무 없다. 금전 부처 반환할 의무 없다.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번 부활시킬 수 있다. 일단 딱 이렇게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가 판례고요. 그 다음에 41번 갑이 각과 을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을이 잔금 지급기를 요청. 그래, 갑이 알았다. 언제까지 연장해 주겠다. 원래 잔금 지급기일이 1월 20일인데 을이 30일까지만 늦춰달라. 그래서 알았다. 30일까지 연장을 해줘. 연장하면서 연장된 30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체된다. 그러면 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권을 행사한 거죠. 해제권을 행사한 겁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실권약관이죠. 이때 을이 30일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죠. 30일날 갑이 소유권 따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당연히 을은 잔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약속대로 30일날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 해제되려면 갑은 30일날 자신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자동 해제되죠. 그래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행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을이 연장된 길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갑이 넘겨줬어요. 왜?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날짜에 갑이 이행 제공을 했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30일날 갑이 이행 제공을 했을 때 그럼에도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제되죠. 근데 30일날 갑이 뭘 하고 있었냐면 네 번째 줄 갑이 연장된 그 1월 30일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30일날 갑이 원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는 게 이행 제공인데 인감증명을 1월 30일날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이게 이행 제공이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행 제공이 아니라면 을이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 갑이 왜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는가? 자스센터가 걸어서 5분도 안 돼요. 걸어서 5분도 안 돼. 그러니까 을이 돈 줄게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얼른 가서 발행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다른 서류는 갑이 다른 서류는 다 갖추고 있지만 인감증명만 아직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행 제공이다 말이에요. 이행 제공. 그래서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41번은 실권약관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이때 그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려면 이게 이행 지체여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했어야 한다. 근데 갑이 인감증명서만 아직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냐? 그렇다. 따라서 30일까지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41번. 42번도 마찬가지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자동 해제되지는 않는다.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뭐가 돼야? 이행지체가 돼야. 즉 갑이 잔금 지급기일 날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함으로써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43번부터는 해제 사유인데요. 해제 사유 중에서, 즉 해제권 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의 이행지체라는 게 있었죠.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 요거는 544조에서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지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 거절 의사. 1월 30일이 잔금 지급기일인데 1월 25일쯤 을이 나 돈 줄 생각 없어. 이렇게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갑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을에게 이행하라고 독촉할 필요도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그랬죠.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갑이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월 28일쯤 을이 이걸 철회해요. 을이 다시 연락을 해서 돈 줄게 그랬어요. 갑은 야 너 25일 날 안 준다 그랬잖냐. 아이 그거 철회할게. 이렇게 철회를 했다면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갑은 다시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펠레스죠?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43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 즉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면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44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 예컨대 묘지 두기를 인하지 않는다, 다운계약 써주지 않는다, 이런 걸 이유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특히 오른쪽 해설 44번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기로 하는 특약, 즉 다운계약서 특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죠. 계약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5번 요건 좀 말 자체가 어려워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이전 등기 청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또 이전 등기 청권이 있겠죠.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권이 있고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권이 있어요. 그런데 요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권이 가압류가 됐어요.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어요. 을이 돈이 있는데 을의 채권자는 그 돈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싶은데 을이 돈을 지급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을은 돈이 없지요. 그러면 을의 채권자는 돈을 회수를 못하지.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그럼 등기를 못 넘겨받으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이행 불능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걸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을병 간의 관계에서 보면 을이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이죠. 매도인의 원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이렇게 매도인의 원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 되었을 때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
아니다. 왜? 을이 만약에 매매대금 말고 또 돈이 있다면 요 사람에게 돈을 변제하고 가압류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플러스 을이 무자력이어야 그래야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가압류가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그 가압류를 해제할 만한 돈, 자력, 재산 상태가 없을 때, 무자력일 때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오죠. 45번. 요 그림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처권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 매수인 병, 그걸 이유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참고도 마찬가지죠. 갑과 을이 A 토지를 팔았는데, 건물이라고 할까요? A 건물을 매매했는데 이번에는 갑의 채권자가 가압류. 그럼 갑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 이행불능인 거 아니냐? 아니다. 갑이 역시 돈이 있으면 갚고 말소시키고 등기를 넘겨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갑이 뭐여야 된다? 무자력. 그래야 이행불능이 된다. 그거 참고. 그 다음에 46번. 계약을 해지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닌 신의치상 의무라 그랬죠. 따라서 이걸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했었고요. 47번 불가분성.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다. 그런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제권은 갑과 을에게 생기죠. 해제권자가 2인 이상. 반면에 갑과 을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 갑의 병에게 해제권이 생기죠. 상대방이 2인 이상. 이렇게 해제권자 또는 상대방이 2인 이상일 때 계약의 해지는 전체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가 돼야 되죠. 따라서 해지권의 불가분성이라고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라. 그래야 해제가 된다. 물론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어.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어. 하지만 해제가 되지는 않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라. 다만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때 이 불가분성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어느 일인에 대해서만 해제된다라고 특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47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48번부터는 해제 효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랬죠. 따라서 매수인이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때 제3자란 해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 선, 악, 불문하고 제3자 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하고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해제 후 해제 전 선악 불문하고 제3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제3자는 등기나 등록 따위 등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 외형상 그래야 보고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어떤 놈인지 일단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돌려주고 돌려받자 원상회복이라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있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른데 계약 해제는 그 특칙 선악불문 전부 반환, 선악불문 전부 반환. 이때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원물 자체를 반환 플러스 사용이익도 반환, 매도인은 금전 반환,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 반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요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에서 빠지는 거 감가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의 개인적 능력에 의하여 증가된 운용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 물건을 빌려줬어. 보통 사람이라면 월 차임을 100만 원을 받는데 매수인은 이빨이 뛰어나서 2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그 추가된 100만 원은 매수인의 이빨 때문에 늘어난 이익이죠. 이거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근데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출제가 되지 않고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출제. 말이 그건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전에 붙이는 이 이자. 이자는 금전 반환 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지요.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의무의 일종이죠. 따라서 연체 이율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로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이익배상이야. 하지만 대법원은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행이익배상 청구가 원칙이 돼 뭘 청구할 수도 있다?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 정도로 확인해 봅니다. 48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이전 등기 맞서는 동생관계죠. 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매도인은 받은 돈에 대해서 받은 날부터 법정 이율로 가산하여 이자를 반환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8번 틀렸죠. 이때 이 대금에 붙는 이자는 지연배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만약에 매수인이 물건을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지 못해. 그럼 지체죠. 그럼 요 이자 외에 따로 또 뭐가 붙는 거예요? 연체자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자는 받은 날부터 가산하라는 이자는 연체이자 지연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정이자로 가산하라. 이렇게 되겠죠. 48번과 그 밑에 판례 이렇게 참고. 자, 49번은 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 548조 1항 단서에 보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이때 제3자 다시 한번 해제 전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임한 두 번째 등기나 인도 등 완전한 외형상 완전한 권리자. 그렇죠? 그 기준에 따라서 제3자 인놈과 아닌 놈이 있는데 아닌 놈 가장 대표적인 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사람 이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 따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각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이 있더라. 그래서 그리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 그 분양권을 병이 샀다. 그런데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때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멸하는 채권, 물권 아닙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나한테 분양하라고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결국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이니까 그걸 양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거기 49번. 보호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50번. 각과 을이 주택을 매매했다. 을이 병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그래서 병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 그 당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때 병,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게 원칙. 임차인도 보호,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누가? 갑. 갑은 소유권 되찾아왔죠. 갑은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딱 한 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의 임차인 얘는 보호받지 못한다. 얘만 을이 갑한테 이 주택을 임대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갑이 알았다. 을에게 임대 권한 줬죠. 그런데 을이 보증금 받아갖고 잔금을 안 줘. 그래서 계약이 해제됐어. 이때 병 보호되냐? 안 된다. 안 된다. 에? 이 사람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주택이 매매가 되고 임대가 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가 해제되었을 때 원칙 그 임차인은 보호된다. 다만 을이 임대인이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뭐를 부여받아?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의 병 이 사람만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 50페이지 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소유권 없어요? 대신 열쇠를 받았어. 아파트 점유를 넘겨받았죠. 그 상태에서 임대하고 나서 해제가 됐어. 당연히 얘는 보호 된다 말이죠. 된다. 에? 얘만 안 된다니까 얘만. 50번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임대권한이나 전원세권이라는 말이 없어. 없지요? 없으니까 보호된단 말이에요. 예? 요 경우만 안 된다니까 얘가. 요 경우만 얘가 보호를 못 받는다니까. 요 경우만. 근데 50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임대권한이나 전세권한을 부여받아 임대했다는 말 없죠? 없으니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보호된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51번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예?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고 예컨대 갑 또는 을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버렸어요.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요. 그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로 등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어. 등기됐으니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예? 채권 가압류가 아니에요. 부동산 가압류라고 돼 있어요. 51번은.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이 부동산 등기부의 가압류권자로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 판례 몇 가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꼭 해주세요. 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52번은 아까 이 제3자는 해제 전에는 선악을 불문한다 그랬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선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52번 계약이 해제가 된 후에 말소가 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 등기해야 취득하죠. 그러니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저당권 등기한 차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에게는 해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53번은 보세요. 뭐라고 생각 안 하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가 되기 전에 임차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사람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이다죠. 여기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까 그 열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딱 이거예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 또는 분양을 받은 차가 임대차를 했는데 그 분양이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그 임차인이 보호되냐? 다시 한번 임대 권한,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라는 말이 없으면 보호된다. 없지요? 보호된다.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됐지요? 자, 54번.
갑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어. 그걸 팔았어요. 그걸 다시 병한테 팔았어. 근데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등기부는 없어. 하지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있어. 건축물 대장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거기에 얘가 소유자로 등재가 됐어. 그리고 해제가 됐어. 보호되냐? 안 된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등기부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을 등기한 자라 할 수는 없으니 보호되지 않는다. 그게 54번 X. 그쵸? 그 다음에 그 관련 판례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사람이 생겼어. 거기에 보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각과 을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 예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해버렸어. 그리고 해제가 됐어. 근데 가등기 등기부에 하죠. 그러니까 각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되지요. 가등기 했으니까. 등기한 자니까. 예? 각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 예약이 있었고 병이 예약관계권을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병은 가등기라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관련 판례. 55번 아까 매수인은 물건과 사용이익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빠진 게 있었어요. 운용이익. 55번 매수인의 영업수완 이빨을 통해서 늘어난 이익. 하도 이빨을 잘 털어서 남들은 10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 받았단 말이지. 그 플러스된 100만 원. 이걸 멋있게 표현해서 매수인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이라고 그래요. 매수인 이빨을 잘 털어서 늘어난 이익. 이거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즉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56번 원상회복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이다. 하지만 계산하기 편한 실내익 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따라서 56번 X. 자, 57번은요. 우리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없지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장구한 세월이 흘렀고 중간에 화폐계약 등을 통해서 목적물 가격이 폭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해제권 자체를 인정한 적은 없다 해서 그러나 해지는 인정해. 해지. 갑회사 이사를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서 써요. 그런데 중간에 이사직을 사임하게 됐어요. 사정이 변경됐죠. 보증계약을 할 당시의 이사직이라는 사정이 있었는데 사임을 했을 때 사정이 변경됐죠. 따라서 이사직을 사임했다면 이 회사 채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문제 생긴 거예요. 해지. 즉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발생하는 채무 그 사이에 발생한 건 이 보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장차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 이건 당연히 보증채무를 부담해서는 안 되니 해지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요 채무를 나누자. 처음에 보증을 할 때 이게 특정 채무였었다. 이미 액수가 정해져 있던 거다. 당연히 이건 해지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불특정 채무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불특정 채무를 보증서는 것을 계속적 보증, 포괄금보증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이사직을 취임할 때
회사가 이미 뭐 1억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거 보증 서는 거 이건 나중에 해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사직을 취임하고 나서 회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채무가 생기겠죠. 얼마가 생길지 모르죠. 불특정 채무죠. 요걸 보증 서는 걸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이라 그래요.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찬찬히 들어보세요.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특정 채무를 보증선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 또는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특정 채무를 보증선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 마찬가지로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마찬가지로 거기가 틀렸어요.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 해설을 보세요. 회사 이사가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반대로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은 해지할 수 있다.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장래 발생 불특정 채무 보증. 그걸 뭐라 한다?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이건 해지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계약 총론. 강론을 가면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있죠. 특히 매매하고 임대차의 판례가 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임대차는 많은데 매매는 그렇게 판례가 많지는 않고요. 또 판례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주로 이제 계약금 관련 판례라든가 담보 책임 관련 판례가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조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첫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각과 을이 1월 10일에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냐? 1월 20일 날 계약을 하자. 갑일한테 1월 20일 시간 되냐? 된다. 그럼 20일 날 만나서 계약하자. 을이 오케이. 그럼 각과는 1월 20일 날 만나서 약속을 했죠. 뭘 약속해서? 20일 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 그걸 뭐라 한다? 매매 예약. 근데 매매 예약도 어쨌든 약속이니까 계약이죠. 그렇죠? 자, 이때 이 매매 예약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유리 민법은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예약이란 예약을 한 당사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1월 20일이 되면 을은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권 행사해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판례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요거 형성권이에요.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조문에는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한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가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어요. 중단 정지가.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을 했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고 언제까지 행사할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먼저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매매 예약만 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도 아니고 매매 예약만 한 상태에서 을에게 예약 완결권이 있고 다만 미리 땅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매매를 했다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하고 있을 때 소멸시에 걸리지 않았죠.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냐. 얘가 점유하고 있으니 제척기간에 중단되느냐.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다 했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으니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나중에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죠? 각과 협의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미리 본계약의 내용, 목적물과 대금 같은 거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런 거. 그래서 1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한이 경과했다. 완결권자가 설령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 참고는 우리 취소에서 봤던 거, 법원 직권조사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성립해야 되므로 예약 당시 미리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계약금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 교반한 금전기타 물건을 말하고 증약금, 해약금, 증약금이 기본성질, 해약금이 민법이 부여한 거, 그래서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 앤드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약금이란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요물계약이랬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발생. 그걸 해약금이라 했어요. 그때 그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그랬죠. 그렇게 해제가 되면 계약은 서급해서 소멸하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거기 이제 판례 몇 개. 2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아니니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의 1.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의리가백에 계약금을 2천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500만 줬어요. 우리 대법원은요,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전부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줬죠. 그럼 아예 계약금 계약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해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갑이 1,000만 원을 주고 해제를 해. 그랬던 일이 뭔 개소리냐. 4천 내놔야지. 둘이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고 법원에 가서 이 해제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주장한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주면 해제할 수 있나요? 4천만 원을 줘야 해제할 수 있나요? 요것만 갖고 다퉜어요. 법원은 다툰 것만 판단한다 그랬죠. 원래는 이 해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거 굳이 판단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사자 주장한 것만 1,000만 원만 주면 해제할 수 있나요? 4천만 원까지 줘야 해제하나요? 판례 4천만 원까지 줘라. 어? 원래 주기로 했던 거 100을 줘라. 실제 준 거 100이 아니라 라고 판결한 거예요. 예? 예. 거기에 2의 1. 약정한 계약금의 일반 지급이 됐다면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이 100이 아닌 지급받기로 한 금원의 100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고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 각과 의사의 의뢰 잘못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각과리 계약을 하면서 의뢰 잘못으로 해제되었을 때는 위약금이 없어. 약정이 없어. 근데 갑의 잘못으로 해제됐을 때는 위약금 약정이 있어. 갑의 잘못으로 해제가 되면 100만 원 배상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을의 잘못으로 해줬을 때는 100만 원 배상 이게 없어. 근데 을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해제가 됐어. 갑이 이렇게 주장해. 야, 내가 잘못으로 해제되면 100만 원을 배상한다고 약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설령 네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배상한다는 약정이 없어도 공평하게 네가 잘못했으니 너도 100만 원 내놔 라고 할 수 있냐? 아니죠. 얘가 잘못해 위약금 약정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위약금 약정을 을에게 적용해서 을로도 위약금을 지급하라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참고죠. 을의 귀착사로 해제된 경우 갑의 귀착사로 인한 해제 마찬가지로 을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이 없으니까. 위약금은 반드시 약정이 있을 때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 이행의 착수 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행 착수. 인것과 아닌 거 구별하자 그랬죠. 인것 판례가 뭐가 있어요? 중도금 지급.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이게 이행 착수죠. 판례는 없으나 등기소 동행 촉구가 있었죠. 이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닌 거 판례가 2개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받은 거, 잔대금 지급을 관한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이행착수로 볼 수 있다. 땡. 5번.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이행착수 아니다. 4번도 X, 5번도 X. 그 다음에 이 이행착수는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각과를 계약을 했는데 1월 10일 날 계약 20일 중도금 30일 잔금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계약한 다음 날 목적물 가격의 개발 소식이 딱 전격적으로 발표가 돼서 마구 폭등하고 있어. 당연히 갑은 100을 주고 해제하고 싶겠죠. 을은 얼른 그걸 저지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행에 착수해야 되죠. 근데 날짜가 아직 남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이 20일이 되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 즉 이행을 착수함으로써 갑의 해제권을 막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행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행기 전에는 이행 착수 못하다. 땡.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거기에 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했죠. 이행 착수란 말이 나와 있어요. 벌써 이행 착수했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해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당사자에게 계약금 해제권이 하나씩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해제권 따로 생기죠. 7번 X. 8번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 기준이 마련되면 충분하다. 8번이죠. 9번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 중요하죠 이것도. 일단 조문은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죠. 그리고 판례 중요한 거.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는 매수인. 중요하죠. 9번 X. 참고 O.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여기부터 이제 담보 책임이네요. 타인 권리 매매라고 돼 있죠. 그냥 타인 권리 매매로 나오면 전부 타인 권리예요. 갑과 을이 병 소유 100평을 매매를 했어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타인 권리죠. 근데 못 넘겨줬어요.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가백에 잘못이 없으면 담보책임 이렇게 되죠. 자, 그중에 담보책임. 매수인은 선이었다면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였다면 계약해제. 이렇게 되죠. 또 매도인도 자기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선이었다면, 전부가 타인 소유라는 걸 몰랐다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은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그랬죠? 자,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뿐만 아니라 뭐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손해배상이 이행이익배상일까요? 실내이익배상일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요, 이행이익배상과 실내이익배상은 구별이 아주 쉽다고 그랬어요. 계약이 무효라면 실외이익. 계약이 유효인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으면 이행이익이라 그랬죠. 담보책임 계약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러니까 무슨 이익배상?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번. 따라서 X. 무슨 이익배상? 이행이익배상. 다시 한번 계약이 무효, 실외이익. 계약이 유효, 이행이익. 예? 그래서 실외이익의 대표가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실외이익.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계약 해제.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죠? 원칙 이행이. 다만 예외적으로 이 대법을 계산하기 편한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자, 11번. 수량 지정 매매라고 돼 있죠?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면 담보책임 인정되죠? 근데 만약에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면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죠? 자, 이때 수량 지정 매매냐 아니냐? 수량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수량의 주안점을 두고 가격을 결정.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매매예요. 아파트는 평수, 면적 무지하게 중요하죠. 평당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죠. 그게 전형적인 수량적 매매예요. 근데 보통 만약에 땅을 3만 평을 매매한다. 딱 3만 평이어야 돼요? 아니죠. 대충 3만 평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되겠죠. 요럴 때는 그냥 평당 얼마 곱하기 3만. 계산 편의를 위해서 수량을 기준으로 했을 뿐 수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럴 때는 수량적 매매가 아니다 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매매는요. 단 1제곱미터가 부족하더라도 난리 나죠. 근데 이메라 30만 평을 매수를 했어. 정확하게 30만 평일까요? 네? 정확하게 30만 평이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좀 있겠죠. 차이가. 그럴 때는 정확하게 30만 평을 정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수량적 매매가 아니더라. 그래서 11번 수량적 매매란 당사자가 특정물의 수량을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거. 그래서 참고 1번에 보면 토지 매매에서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면적이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더라. 이럴 때는 수량적 매매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구별 좀 하시고. 두 번째, 수량지역 매매인데 수량이 부족해. 아파트 50평 매매하는데 측량했더니 45평밖에 안 돼. 수량 부족하죠? 자,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부실 선대감훼손. 이때 선이란 모르는 거죠. 뭘 몰라?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 땡. 부족한 만큼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걸 모르는 걸 말해요.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번. 일부 타인 권리도 마찬가지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가 아니고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이때 사실의 안 날의 의미,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샀어요. 그런데 이게 행사가 됐어. 그래서 그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 이때도 담보책임 인정되죠. 무슨 담보책임? 저당, 출해손. 일단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나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얘가 값 대신 돈을 갚았어. 그거 내놓으라 할 수 있죠. 이게 저당권에서는 구상권이었었죠. 담보책임에서는 출재액 상환 청구예요. 저당권에서는 구상권. 똑같은 거예요. 을이 소유권을 방어하려고 대신 갚아요. 저당권에서는 변제 플러스 구상권이고요. 담보책임에서 뭘 한다? 출재액 상환 청구권. 자, 이때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76조예요. 근데 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을이 취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가등기한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마치 저당권이 행사되어 소유권 상실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당 출해손을 적용한단 말이죠. 네? 아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하나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나 똑같죠. 얘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니까 직권 말소돼서 소유권 상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무슨 책임? 이거 똑같이 저당 출해손 몇 조? 576조. 그런데 시험에 570조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몇 조까지 외워야 돼요. 그게 12번이에요. 570조가 아니라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그지같이 요거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 담보 책임에서 하자는 두 가지가 있죠.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말 그대로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받는 거고요. 물건의 하자는 물건의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이런 경우 갑소유 땅을 어디 공장을 지려고 샀는데 공법적 제한이 있더라. 이거를 법률적 장애라고 해요. 이게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냐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두 번째, 물건 하자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물이 줄줄 새고 금이 쩍쩍 갈라져 있다. 원래 매수를 했을 때는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경매는 안 돼요. 경매는 권리 하자만 인정이 돼요. 권리 하자만. 그럼 합쳐요. 을이 공장을 지을 생각으로 땅을 경락받았어. 그런데 공법적 제한이 있어.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3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땅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의 하자예요. 담보책임 성립하죠. 자, 이때 하자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기준으로. 당연히. 대벌의 법률행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행위 당시. 행위 당시. 그러니까 하자 유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 1번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위험의 이전 시기가 뭔지를 생각을 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시간 다 잡아먹어. 위험의 이전 시기가 언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하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시. 그러니까 위험 이전 시를 기준한다는 게 틀렸다. 이렇게 골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위험 이전 시가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번은 법령 사연 제한했다. 무슨 하자다? 무슨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목적물 하자라 하죠. 목적물 하자가 됩니다. 14번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유 토지를 매각받았어요. 그리고 이전 등기가 됐어.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됐어. 담보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지. 매매든 경매든 유효. 그래서 제대로 이 행위 되었을 때, 이 행위 안 됐을 때 그때 담보책임 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계약이나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행할 여지가 없으니 담보책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참고에 있는 교환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넘겨준다.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준다. 을은 B 토지를 넘겨준다. 이렇게 교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5억짜리인데 2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3억의 값어치밖에 없죠. 3억짜리를 넘겨줘요. 그러면 5억짜리를 넘겨받으면서 값은 2억을 지가 갚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억짜리다. 그러면 요게 5억짜리인데 2억의 담보가치가 있다면 얘가 그걸 인수할 수 있겠죠. 얘가 요걸 인수를 해버려요. 요 차액을 요 A 토지와 B 토지의 차액이 있어. 그걸 얘가 대신 인수를 해버려요. 만약에 이게 없어요. 2억 채무가 없어. 5억짜리 넘겨줘요. 이게 3억짜리야. 그럼 우리는 대신 2억을 지급해야 되죠. 보충금을. 그런데 갑이 2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보충금을 2억을 지급하는 대신에 을이 요걸 인수를 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1번 채무를 인수한 교환가액의 당사자 일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번을 먼저 봅니다. 을은 잘 보세요. 5억짜리 A 토지를 넘겨받고 5억짜리 A 토지를 넘겨받고 3억짜리 땅을 넘겨주되 갑의 2억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이 인수한다는 거 뭐예요? 얘가 알아서 갚는다는 거죠. 변제기한이 있다면 뭐 1년에 걸치든 변제기한은 나눠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B 토지만 이전해주면 채무는 전부 이행한 거예요. 이거는 을이 알아서 갚으면 되고 못 갚으면 경매가 되고 경매가 되면 을은 소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보면 교환계약 시에 당사자 일방이 차익에 해당되는 금원인 보충금 지급을 대신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악성을 했을 때 채무를 인수한 을은 보충금인 요 2억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전함으로써 교환 계약상 의무는 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1번 채무를 인수한 교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인수했어. 그런데 이 인수한 걸 게을리했어. 그래서 이게 소유권에 넘어가게 생겼어.
소유권이 경매가 되게 생겼어. 얘가 대신 2억을 갚아버렸어. 대신 2억을 갚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지가 갚기로 한 2억을 얘한테 대신 갚아야 되죠. 안 갚으면 해지할 수 있다. 에?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잘 보세요. 요거를 갚는 것은 채무가 아니죠. 요것만 넘겨주면 채무를 전부 이행한 거죠. 따라서 이걸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단 이걸 갚질 않았는데 얘가 대신 갚았어. 그래서 갑일에게 이걸 내놓으라 그랬어. 그걸 안 줘. 그건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이 그거를 갑이 대신 갚은 2억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양가로 1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나눠서 생각하세요. 갑과 을 사이에 5억짜리 A 토지와 3억짜리 B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갑이 부담한 2억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때 이거는 을이 기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요것만 넘겨주면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거다. 따라서 이걸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을이 갚질 않아서 갑이 대신 변제한 후에 을에게 내놔 했을 때 그걸 줘야 되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2번과 1번이죠. 요거를 그대로 2년 전에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요 판례를 그대로. 아시겠죠? 그렇게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환이고요. 이제 15번부터는 임대차네요. 임대차는 잠시 쉬었다가 아니라 식사를 하시고 저 시계로 2시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